어제 제가 상어가 비트코인을 조용히 모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돼서 기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온체인 데이터를 보고 정리해 놓은 걸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사는 보면 비트코인 급락에도 고래 투자자 빠르게 저점 매수 나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래가 저점 매수에 나선 게 아니라 상어가 나선 거죠. 여기 보면 기사의 요약을 보면 비트코인 상어들이 7일 동안 54,00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해서 누적 보유량이 357만 5천 개로 늘었다. 그러나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압력이 비트코인 가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표를 제가 어제 보여드린 표를 다시 한번 보면, 자, 혹등고래, 고래, 상어, 물고기, 개, 새우인데 이 중에서 지금 상어만 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줄었죠. 그래서 상어가 100개에서 1000개를 가지고 있는 이 티어, 이 등급을 상어 등급이라고 하는데, 상어 등급은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완전 큰손, 자산가 이런 사람들이 상어이고, 이 오지, 고래나 혹등고래는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형성되지 않았을 때 대량으로 채굴한 사람들이 이 고래나 혹등고래에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사서 매집하기에는 너무 가격이 비싸죠. 초기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상어 집단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고래는 1000개에서 10,000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량의 반만 팔아도 10,000개 있는 사람이 반 팔면 5,000개잖아. 물량이 어마어마한 거죠. 10,000개 있는 사람이 손 털고 나가면 10,000개가 그냥 매물로 쏟아지는 거니까, 이 고래의 물량이 소진되지 않는 한 비트코인 가격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이 지금 고래들이 팔 만큼 팔았고 상어들이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곧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라는 게 너무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분석일 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다음 달 어떻게 될지, 6개월 후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4년 뒤에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죠. 자신 있게. 4년 뒤에 비트코인은 얼마나 돼 있을까요? 한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개월 후, 내년 초? 이거는 장담하기 어렵죠. 여러 가지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근거대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상어가 조용하게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고 고래는 계속해서 팔고 있다. 이런 게 데이터로 확인이 됩니다. 어제 댓글에서 그러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MSTR 스트래티지는 혹등고래에 해당하나요? 스트래티지가 67만 개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10,000개 이상이 혹등고래니까 그런 기준에 따르면 MSTR 완전 혹등고래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 혹등고래가 갖고 있는 이 물량, 여기에 스트래티지도 포함되어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냐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한 기사인데요. 자, 지금까지 1996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채굴됐고 104만 개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면 비트코인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냐?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무려 110만 개를 갖고 있습니다. 1.096 밀리언 BTC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이 2009년 1월 3일에 만들어졌는데 사토시 나카모토 혼자 채굴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블록을 하나 생성할 때마다 50개의 비트코인이 보상으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1시간에 6개의 블록이 생성이 되니까 혼자 1시간에 300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러면 하루 종일 채굴하면 얼마인가요? 24시간 곱하기 3하면 72,000개인가요? 7,200개? 예, 하루에 7,200개를 혼자 채굴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채굴하기 쉬웠습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22,000개의 블록을 혼자 생성했습니다. 이때는 트랜잭션이 없으니까 블록에 기록될 내용도 별로 없죠. 그래서 죽은 할피니하고 비트코인 하나 주고받고 이러면서 그 블록에 기록하고 별로 블록에 기록할 게 없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혼자 비트코인 채굴하면서 22,000개의 블록을 만들었고 그래서 총 109만 6천 개
비트코인 혼자 채굴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지금 얼마죠? 돈으로 따지면 160조에서 70조, 160조에서 70조 원 정도 되는 가격의 비트코인을 사토시 나카모토 혼자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갑을 분석을 해봤는데 이것을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11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최대 홀더이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라고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89만 7천 개, 블랙록이 77만 8천 개, 블랙록은 ETF를 통해서 산 겁니다. 바이낸스가 62만 9천 개, 스트래티지는 65만 개인데 지금은 더 늘어서 67만 개입니다. 이 기사가 작성됐던 시점은 스트래티지가 최근에 10,000개씩 2번을 더 샀죠. 그 전에 쓰여진 그런 자료로 보입니다. 그래서 65만 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은 온체인에서 피델리티 커스토디 서비스에 귀속돼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트래티지가 몇 개의 지갑을 갖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온체인 데이터에서 보면 코인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과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의 지갑 등등이 보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가장 큰 비트코인 지갑은 바이낸스, 로빈후드, 비트피넥스, 미국 정부, 그리고 알 수 없는 개인, 테더가 많이 갖고 있다. 근데 이게 이 기사 작성 시점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오늘 들어가서 보니까 바이낸스가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24만 8천 개 바이낸스, 로빈후드, 비트피넥스, US 가버먼트, 테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개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일 많이 갖고 있죠. 110만 개. 거래소 중에서는 코인베이스가 89만 7천 개를 갖고 있어서 제일 많이 갖고 있고, ETF는 블랙록에서 77만 7,700개를 갖고 있어서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상장 회사 중에서는 스트래티지인데, 스트래티지 현재 67만 개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확인되는 지갑으로는 아마 43만 5천 개만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또 정부 중에서는 미국 정부가 가장 많이 갖고 있어서 32만 6,588개. 그리고 프라이빗 컴퍼니,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죠. 비상장 회사는 테더를 발행하는 테더사, USDT의 발행사인 테더사가 8만 7,480개로 프라이빗 컴퍼니 중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지가 갖고 있는 지갑의 개수는 알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업비트, 한국의 업비트가 지갑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여부도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ETF는 블랙록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레리 핑크 회장이 이끌고 있고, 레리 핑크 회장은 지금 현재의 크립토 커런시, 크립토 에셋이 1996년에 인터넷과 같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채택률이 5%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그것을 이끄는 것은 RWA,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도 밝혔고, 방송에 출연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블랙록이 작년 1월에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ETF를 출시해서 현재까지 77만 7천 개를 샀고,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투자 회사인 그레이스케일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피델리티, 그리고 비트와이즈, 그리고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바네크, 위스덤트리, 인베스코, 프랭클린 템플턴 등이 비트코인을 ETF로 보유하고 있는 큰 손들이다 이렇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나와 있는데, 정부는 여기 지금 중국이 빠졌습니다. 미국이 32만, 영국이 6만 1천, 엘살바도르가 7,400, 아랍에미리트의 왕실이 6,400, 부탄이 많이 팔아서 6,100개입니다. 부탄은 한때 히말라야의 풍부한 수력을 이용해서 11,000개인가 2,000개까지 채굴을 했는데 지금 팔아갖고 공무원들 봉급을 2배 인상시켜줬죠.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 재정에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중국이 한 19만여 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 Many more governments may hold Bitcoin, but their holdings have not been verifi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여기 언급한 5개 정보 외에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정보가 많이 있는데, 이 아캄이라는 이 회사에서는 독자적으로 베리파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확인되지 않은 지갑에서도 8만 개, 7만 8천 개, 5만 3천 개, 5만 1천 개, 4만 4천 개 이렇게 개인 지갑이겠죠. 확인되지 않은 지갑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갑이 있습니다. 여기는 혹등고래가 10,000개 이상이니까 여기는 혹등고래 중에서도 으뜸이죠. 거의 사토시 나카모토에는 못 미치지만 어쨌든 한 지갑에 86,200개, 78,000개, 53,000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유할 수 있는 비결은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0만 개를 살려면 돈이 15조 원이 필요합니다. 15조 원을 개인이 어떻게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사겠어요. 하지만 사토시 나카모토 시대의 비트코인을 86,000개를 모으는 것은 지금에 비하면 어려운 게 아니죠. 채굴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블록당 보상되는 비트코인이 지금은 3.125개인데 그때는 50개였습니다. 블록 하나당. 2012년, 그러니까 2009년 1월 3일부터 2012년 그때는 첫 반감기가 6월에 있었나 그랬는데 그때까지 블록당 50개의 보상을 줬으니까 그때는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자기 집에서 컴퓨터만 돌려도 하루에 비트코인 몇백 개씩 캘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도. 그런 사람들이 86,200개, 78,000개를 모은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피자데이라고 있는데 5월 18일인가가 비트코인 피자데이죠. 비트코인 피자데이는 비트코인이 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실제 가치가 처음으로 측정된 날을 비트코인 피자데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10,000개와 피자 2판이 교환이 됐습니다. 자, 플로리다에 사는 어떤 암호화폐 채굴자가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나한테 피자 2판을 보내주면 나 비트코인 10,000개를 보내줄 텐데 혹시 나한테 피자 2판 보내고 비트코인 받을 사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에 있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파파존스 플로리다점에 국제 전화를 걸어서 자기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고 결제를 한 다음에 주소로 보냈습니다. 그 피자를. 그 피자 2판이 그 집으로 배달이 됐고 그 피자 2판을 받은 초기 채굴자는 비트코인 10,000개를 영국에 있는 그 남자에게 보내줬습니다. 이게 피자데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초기에 얼마나 채굴하기 쉬웠으면 피자 2판에 비트코인 10,000개를 바꿔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트코인 캤던 사람들은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10분에 50개씩 보상이 주어지는데요. 채굴자는 지금의 10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채굴 보상은 지금보다 8배, 16배, 16배가 많습니다. 지금보다. 그러니까 얼마나 채굴하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로 꼽히는 게 고래들이 팔고 있다. 그리고 그걸 상어들이 사고 있다. 상어들은 지금 아무리 떨어졌다고 하지만 뭐 10만 달러, 9만 달러에서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사서 고래가 되는 거는 조 단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1,000개 이상 있어야지 고래 등급에 올라가는데 1,000개를 살려면 1,500억이 필요하고 혹등고래가 되려면 1조 2,600억 원 되겠네요. 1조 2,600억 원 있어야 혹등고래가 되고 1,260억 원 있어야 고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때는 쉬웠다는 겁니다. 되기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이거 100만 달러 오를 때까지 갖고 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캐시우드가 예상이 맞아떨어져도 2030년 말이나 돼야지 100만 달러가 될 텐데 그러면 나는 계속 나이가 들고 우리 애는 커가는데 100만 달러 될 걸 알고 있지만 내가 이걸 그때까지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엄청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 10,000개씩 20,000개씩 내다 팔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거의 지금 끝나간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 중에 아니야 난 100만 달러 갈 때 절대 안 팔 거야 이런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몇 년입니까? 16년을 기다렸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난 좀 팔아서 좀 써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등고래, 특히 고래들의 물량이 줄어들고 이걸 받아 먹으려고 하니까 지금은 고래만큼 받아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어 등급에서 많이 받아 먹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상장 기업이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있는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배당금하고 이자를 내기 위해서 비트코인 내다 팔 것이다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것이 또 비트코인 가격 끌어내렸지만 마이클 세일러 회장 오히려 더 사들여서 67만 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만 개를 최근에 더 샀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상장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상장 기업인데 상장 기업 중에서 혹등고래에 해당하는 데는 테슬라가 끝입니다. 10,000개 이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12개의 기업만이 혹등고래 등급에 올라갑니다. 이게 단일 지갑에 있다면요. 그래서 혹등고래가 되는 것은 테슬라쯤 돼야지 혹등고래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쭉 가면 이거 전부 고래 등급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크다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업체가 기업이 비트맥스라는 상장 기업인데 551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비트맥스의 등급은 상어 등급이죠.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고래도 안 되고 상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맥스가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전략, DAT 전략을 써서 아마 551개를 구매하는데 한 6, 700억 썼을 겁니다. 돈을 모아서 6, 700억을 썼는데 지금 상어 등급 중에서도 중간 단계에 머물고 있죠. 999개까지가 상어 등급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 기업을 찾아보시면 한국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이 안에 거의 없는데 한국 기업을 찾아보시면 여기 위메이드가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223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어 등급이죠. 여기도. 그 다음에 한국 회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파라텍시스 코리아라고 있는데 150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상장 기업 중에 글로벌 톱 100에 들어가 있는 기업은 총 3군데인데 전부 상어 등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 저는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견지명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생을 마감했는데 지금 1717개 보면 넥슨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넥슨이 비트코인을 사면 안 그래도 그때 넥슨이 진경준 검사장과의 그 일 때문에 김정주 회장이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법인을 통해서 사지 않고 일본 법인을 통해서 1717개를 2020년인가 샀습니다. 한 5년 전에. 그래서 지금까지 안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넥슨은 일본 기업으로 분류돼서 1717개를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순위가 41인데 넥슨을 한국 기업으로 친다면 넥슨만 고래 등급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커봐야 상어 등급입니다. 혹시 모르죠. 한국의 개인이 초기에 사토시 나카모토 시대에 열심히 채굴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싼 값에 사들여갖고 혹시 고래 등급으로 보유하고 있을지는 모를 일입니다만 어쨌든 확인되는 자료를 보면 한국에는 고래는커녕 상어도 몇 마리 없다. 100개 밑으로 내려가면 상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사를 다시 보면 자, 고래 투자자가 아니라 고래는 사토시 나카모토 시대에 채굴했던 사람들은 팔고 있고 팔 만큼 팔았고 상어들이 많이 샀다. 이런 기사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고. 자, 제가 좀 전에 그 표에서 비트코인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일본 기업입니다. 여기 보면 1등부터 17등까지가 전부 미국 기업이죠. 전부 미국 기업인데 유일하게 4등이 일본 기업입니다.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인데 비트코인을 3823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장은 미국이 거의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기업 중에 유일하게 지금 미국 아닌 기업 중에 10위 안에 들어있는 게 메타플래닛인데 오늘 메타플래닛에 관련된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위클리 비즈라고 해서. 그래서 한번 기사를 관심 있게 읽어봤습니다. 자, 원래 메타플래닛은 일본에서 호텔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이 호텔을 다 팔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호텔을 다 팔고 그 돈으로 전부 비트코인을 사서 지금 무려 3만 개의 비트코인을 사서 세계 상장 기업 중에서 4위에 올라 있습니다. 물론 스트래티지의 67만 개에 비하면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세계에서 4번째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상장 기업이고 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자, 여기 인터뷰를 조선일보가 이 인터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흥미로웠는데요. 네, 한국의 언론들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꾸 가격만 보고 뭐 곡소리 난다, 뭐 패닉한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기사를 좀 취재를 해서 많이 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가 아무 생각 없이 비트코인을 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전략에 따라 어떤 기준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비트코인 이렇게 사고 있는지 한번 볼만 하잖아요.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플래닛은 아시아의 스트래티지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고, 작년 4월에 호텔 회사에서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회사, 디지털 자산 재무전략 기업으로 간판을 바꾼 이후에 주가가 최고 100배까지 폭등하면서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한국 개인 투자자 순매수 1위 종목에 올랐지만, 최근에 비트코인 시장이 침체되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100배 올랐다가 4분의 1로 떨어졌으니까 25배 오른 거네요.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 샀던 사람은 지금까지 안 팔고 있으면 25배를 번 거고, 100배 올라 있을 때 산 사람은 4분의 3이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다른 거죠. 여기 보면 조선일보 기사는 전 세계에서 상장기업 비트코인 순위를 아까 제가 보여준 표로 요약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기사의 내용은 비트코인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집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다. 그래서 자금 조달을 해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또 이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회사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호텔업인데 호텔업에서 느닷없이 비트코인 투자기업으로 바꾼 배경이 뭐냐라는 질문이 흥미롭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 때 호텔업이 안고 있는 위험을 절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호텔 예약이 빵건이었으니까요. 아무도 호텔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객실 점유율이 하루아침에 제로가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사전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런 상황을 직접 겪고 나니까 이 사업이 얼마나 위험한 사업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호텔이라는 게 은행에서 돈 빌려서 땅 사서 건물 짓고 그 다음에 거기서 현금 캐시플로우를 발생시켜서 빚을 갚고 이윤을 내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런 팬데믹이 다시 한번 닥치면 그냥 회사가 망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통화체제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를 읽게 돼 업종을 전환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머니터리 트랜지션이 시작됐다. 직전의 머니터리 트랜지션은 언제 일어났냐? 1971년에 일어났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미국의 달러를 금태환을 중지하면서 머니터리 트랜지션이 시작돼서 기존의 금하고 묶여있던 그런 돈이 피아트 머니, 아무런 본질적 가치 없이 정부의 명령과 정책에 따라서 그냥 발행되는 그런 돈이 되면서, 그때부터 글로벌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리고 핵심 자산이 오르고, 그때가 지금 비트코인이 만들고 있는 머니터리 트랜지션 이전에 일어난 아주 메이저 머니터리 트랜지션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이 메타플래닛의 CEO는 100년에 한 번,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모니터리 트랜지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쩌면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모니터리 트랜지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실물, 옛날에 화폐의 기능을 실물이 수행했잖아요. 조개 껍데기가 한 적도 있고, 돌멩이가 한 적도 있고, 가축의 그런 가죽이 한 적도 있고, 어떤 그런 옷감 같은 게, 곡식 같은 게 돈의 역할을 대신한 적도 있어. 그 다음에 금과 은이 돈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 금과 패깅되어 있는 지폐가 돈의 역할을 하다가, 금하고 패깅이 깨지는 그냥 완전한 피아트 머니가 지폐 역할을 했는데, 이건 전부 아날로그적입니다. 장부와 매개가 따로 움직이는 아날로그적 돈이었는데,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장부와 실제로 지불하는 수단이 매개가 함께 움직이는 최초로 디지털화된 돈이 우리 앞에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통화체제 전환보다 훨씬 더 크고 심오한 모니터리 트랜지션이 시작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 생각을 수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날로그 화폐에서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지털 화폐 금융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비트코인은 희소하고 자체 보관이 가능하고 이동이 가능하고 중립적이며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디지털 자본으로서 통화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래 글로벌 통화 준비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희소하죠. 2100만 개밖에 되지 않으니까 희소하고 자체 보관이 가능합니다. 보관하는데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모빌리티, 공간과 시간적 모빌리티가 탁월합니다. 중립적이고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디지털 자본으로서
통화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래 글로벌 통화의 준비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또 가치 저장 수단을 넘어서 신용 발행 담보, 글로벌 결제 정상 기반이자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지지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메타플래닛의 CEO가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 그리고 철학, 비전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기사는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과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비교하는 그런 비유가 굉장히 비트코인의 가장 유력한 내러티브입니다. 디지털 골드라는 내러티브가. 그런데 비트코인이 본질적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금이 금으로 만든, 금을 금으로 대접받게 만든 핵심적인 가치는 희소성입니다. 금은 매우 희귀하거든요. 금이 갖고 있는 내구성이라든지 가분성이라든지 뭐 이동 가능성, 이런 것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 보면 금의 본질적인 가치가 비트코인에 비해서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속성들이고요. 금이 가장 금으로 만들어준 그런 속성은 희소성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도 금보다 더 희소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블록당 3.125개가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 스플로우가 0.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행된 총량과 연간 신규로 들어온 양을 비교해보면 0.8%밖에 안 되고, 2028년 그 다음 반감기가 지나면 0.4%로 줄어듭니다. 신규 유입량이. 또 반감기가 지나면 0.2%로 줄겠죠. 하지만 금은 지금까지 인류가 채굴해서 보관하고 있는 금은 22만 톤입니다. 미국이 8,300톤으로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금광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해저 금광이 중국에서 또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금은 562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당국이 파악한 또 금 매장량이 또 3,900톤짜리를 또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금이 22만 톤, 인류가 지금까지 캐낸 금이 22만 톤인데 이런 몇천 톤 단위의 금광이 새롭게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캐내면 지금 금의 스톡 투 플로우 연간 공급량은 1.5%인데 금의 공급량은 2%, 3%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금광은 계속 개발할 수 있고 채굴에 필요한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만약에 금을 더 필요로 한다면, 금 가격이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올라간다면 금을 더 캐낼 겁니다. 더 새로운 금광을 발굴하고 바닷속에 들어가서라도 금을 캐올 겁니다. 그러면 금은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이긴 하지만 완전 비탄력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끝입니다. 그 어떤 기술이 나와도 새로운 비트코인 채굴의 금광에 해당하는 걸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비트코인의 희소성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비트코인과 관련된 최근 뉴스 몇 건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